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동남아시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국제범죄의 소굴로 전락한 이 도시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납치되고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철창에 갇혔고 하루 16시간 넘게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이들은 고문당했고 일부는 살해됐죠.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비웃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구조 요청을 무시했고 현지 경찰은 범죄 조직과 한통속이었어요. 캄보디아 고위 관료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단 7일 만에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10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캄보디아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죠. 48시간 내 피해자 전원 석방과 범죄 조직 소탕을 요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힘든 시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58세예요. 전직 CIA 정보 분석가였죠. 30년 넘게 정보기관에서 일했고 퇴직 후 방콕에서 자유기고가로 살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안보 이슈를 다루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비웃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한국은 제 눈에 감성만 앞서는 쇼잉 국가였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뭔가 하는 척하지만 실속은 없다고 생각했죠. 동남아시아를 통제하려는 한국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속으로 코웃음 쳤어요. 한국, 그냥 중간급 국가지. 감정에 치우쳐서 외교하는 나라야. 제 동료들한테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했어요. 한국의 허상을 까발리는 탐사 기사를요. 제목도 정해뒀죠. 감성 외교의 민낯. 한국은 과연 강한가? 2025년 10월 초였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실종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23,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갔다가 연락이 끊긴 청년이었습니다. 현지 기자 린이 제게 연락을 해왔죠. 마이클, 이거 단순 실종 아니야. 스캠 조직이 개입된 것 같아. 증거 있어? 목격자가 있어. 그 학생, 건물로 끌려가는 거 봤대.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캄보디아로 가야겠다고요. 이건 완벽한 기회였어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소재였죠. 시아누크빌에 도착한 건 10월 5일 오후 3시였습니다. 공항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경찰관이 제 여권을 유난히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죠. 방문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어디 갑니까? 해변 구경하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현지 경찰서로 향했어요. 실종 사건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경찰서장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무뚝뚝하게 말하더군요. 그런 사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뉴스에 보도가 났는데요.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 더 있으면 불법 체류로 잡습니다. 협박이었죠. 노골적인 거부였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와 린을 만났습니다. 해변가 한적한 카페에서 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밖은 우기가 끝나가는 10월의 습한 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여기 너무 위험해. 스캠 조직이 경찰이랑 한통속이야. 돈 엄청 뿌렸어. 피해자들은 어디 있어? 건물에 갇혀 있어. 철창, 감시 카메라, 무장 경비원까지 있어. 탈출하면 죽어. 위치 알아? 대략. 하지만 접근하면 안 돼. 넌 외국인이야. 더 위험해. 리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엔 한 남자가 있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한영철이라는 분이었죠. 실종된 대학생의 아버지였어요. 한영철은 카메라를 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어디 있나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데리러 갈게.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울부짖었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숫자도 아니었고 통계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비극이었죠. 저는 30년 넘게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숱한 사건을 봤지만 이 영상만큼 가슴을 찌르는 건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유나라는 여성 외교관이었습니다. 36세 재외국민보호팀 팀장이라고 나왔죠. 유나는 단상에서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요구합니다. 즉각 협조하십시오. 저는 비웃으려 했어요. 또 쇼하네. 말만 멋지지.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유나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 눈빛을 읽는데 30년 경력이 있어요. 유나는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이 캄보디아 네스캠 조직과 북한 간 연결고리를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금 세탁 루트, 암호화폐 거래, 인신매매 네트워크까지 모두 추적했다는 겁니다. 문서까지 공개됐죠. 거래 내역, 통신 기록, 조직 구조도까지.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속도는 뭐지? FBI도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정보 수집부터 분석, 문서화까지 보통 몇 주는 걸립니다. 한국은 사흘 만에 해냈어요. 그때 린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떠나. 너 미행당하고 있어. 뭐? 스캠 조직이 너 찍었어. 조심해. 아니, 그냥 떠나.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고 아래를 봤죠. 길거리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짐을 쌌습니다. 공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납치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사건이라는 거요. 제가 납치된 건 그날 밤 9시였습니다. 호텔 복도를 걷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목을 눌렀어요. 굵은 팔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죠. 저항할 틈도 없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신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목도 묶여 있었습니다. 주변은 철창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들이 빼곡히 갇혀 있었어요. 한국인, 태국인, 중국인, 모두 철창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어떤 이들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지훈이요. 김지훈. 한국 사람입니다. 지훈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긴 스캠 센터요. 우리 모두 여기 갇혀서 보이스피싱 일 시키고 있어요. 하루 16시간, 쉬는 시간 없이요. 탈출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경비원들이 총 들고 있고 CCTV가 사방에 있어요. 탈출 시도하면 지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건물 구석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핏자국이었죠. 저기서 한 명 죽었어요. 탈출하려다가요. 경비원이 쏴 죽였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이건 기사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지옥이었죠. 그날부터 저도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낡은 컴퓨터 앞에 앉혀지고
스크립트를 읽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한국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는 대본이었습니다. 검찰을 사칭하고 은행원을 사칭하는 내용이었죠. 읽어. 감독관이 제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거부했죠. 싫습니다. 그 순간 뺨을 맞았습니다. 탁. 귀가 우웅거렸어요.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감독관이 다시 말했어요. 읽으라고. 안 돼요. 이번엔 배를 맞았습니다. 퍽. 숨이 막혔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감독관은 저를 발로 차면서 말했어요. 다시 생각해. 안 읽으면 밥 안 줘. 굶어 죽을 거야.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일을 굶었어요. 물만 한 컵씩 줬습니다. 배가 고파서 정신이 몽롱해졌죠.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셋째 날 밤,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빵 한 조각을 건네줬어요. 먹어요. 당신 건데요. 괜찮아요. 전 이미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도 굶고 있었죠. 지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빵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전 한국인도 아닌데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철창을 붙잡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조하러 올 거예요. 뭐라고요? 믿어요. 우리 정부는 포기 안 해요. 반드시 와요. 707 특수부대가 올 겁니다. 저는 지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 정부가 여기까지, 캄보디아 한복판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 반대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어린 목소리였어요. 15살쯤 돼 보이는 태국 소년이었습니다. 철창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감독관이 다가가더니 소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닥쳐. 울지 마. 시끄러워. 소년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감독관은 전기 충격기를 꺼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 감독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비웃으며 말했죠. 넌 뭔데? 영웅이라도 되려고? 늙은이 주제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웅, 저는 그저 늙은 기자일 뿐이었죠. 아무 힘도 없는 58세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지옥의 일부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어요. 이거 밖에 전달해야 해요. 혹시 탈출하면요. 뭔데요? 우리 위치요. 그리고 조직 구조. 전부 적어뒀어요.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건물 구조도, 경비원 교대 시간, 감독관 이름, 무기 보관 장소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지훈은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 당신 어떻게 탈출할 거예요? 반드시요. 그리고 이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월 18일 새벽 2시. 저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니, 악몽이 아니었죠. 현실이었어요. 철창 안에서 잠들어 있던 저는 갑자기 굉음에 깼습니다. 쾅. 건물이 흔들렸어요.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발음이었죠. 사이렌이 울리고 경비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어요. 침입이다. 무장하라. 외부에서 공격받고 있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도 깼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왔어요. 뭐가요? 대한민국이요. 우리 군대가 왔어요.
그 순간 건물 전체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죠.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하지만 곧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 총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경비원들의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빨랐죠. 소음기가 달린 듯한 둔탁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폭발음과 함께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건물 입구 철문이 날아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전투복을 입고 야간 투시경을 쓰고 소음기 달린 소총을 든 군인들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왔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캄보디아 한복판까지. 대원들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경비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감독관들을 바닥에 눕혔어요. 저항하는 이들은 단 몇 초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죠. 군사훈련 교본에 나오는 그대로였어요. 한 대원이 우리 철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어요.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지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창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오신 거예요? 진짜예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곧 나가실 수 있어요. 대원은 철창 자물쇠에 절단기를 댔습니다. 찰칵. 쇠가 잘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5일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죠. 다른 철창들도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여성이 대원에게 달려갔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성은 대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어요. 진짜 오셨네요. 진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대원은 여성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집에 갑니다. 여성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58년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터를 취재하고 온갖 비극을 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건물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헬기 4대가 상공을 맴돌고 있었고 캄보디아 경찰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찰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한국 정부가 이미 외교적 압박을 넣었던 겁니다. 캄보디아는 항복한 상태였어요. 저는 헬기 안으로 실려 올라갔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몸이 풀렸어요. 긴장이 한 번에 풀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CIA에서 30년을 일하면서 숱한 작전을 봤지만 이렇게 완벽한 구조 작전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죠. 그리고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냈어요. 헬기 안에서 저는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정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포기 안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헬기가 태국 국경을 넘어 한국 대사관이 있는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붉은 해가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10월의 열대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단하군.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착륙 후, 저는 의료진에게 인계됐습니다.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탈수 증상이 있었고, 영양실조 초기 단계였죠. 하지만 일주일이면 회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박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국정원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작전 중 다치신 분은 없습니다. 218명 전원 안전하게 구조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았죠? 박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가 보낸 신호도 있었고요. 신호요? 지훈 씨가 몰래 휴대폰으로 위치 정보를 보냈습니다. 단 한 번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우리 정보팀이 삼각 측량으로 정확한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지훈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몰랐어요. 박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원칙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실행된 약속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CNN이었어요.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캄보디아 구조 작전 성공.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 스캠 센터를 급습해 피해자 218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 2시간 만에 완료됐으며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하군.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거요. 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구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콕의 작은 아파트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몸은 괜찮았지만 정신은 아직 혼란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죠. 철창, 비명,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10월 말 어느 날 오후 3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들어오세요. 박준호는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말했어요.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씨도 이 사건의 피해자니까요.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동양인이었죠. 얼굴은 각이 졌고 표정은 차갑고 냉혹했어요. 이 사람은 리강호입니다. 조선족이고 중국 국적이에요. 캄보디아 내 최대 스캠 조직의 총책입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리강호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우릴 가둔 거죠? 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은 배경이 있어요. 박준호는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도표였어요. 화살표들이 여러 나라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 조직 배후엔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금 세탁 네트워크, 캄보디아 군벌까지 연결돼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죠. 북한이요. 네. 암호화 폐거래, 자금 세탁, 인신매매. 전부 북한이 개입돼 있습니다. 리강호는 중간 다리였어요. 북한이 필요한 자금을 세탁해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음모였죠. 국가가 배후에 있는 범죄였습니다. 박준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문서를 하나씩 넘기며 말했어요. 북한이 캄보디아를 통해 매달 수백억 원을 세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준수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가 갇혔던 이유는 입막음입니다. 마이클 씨도 지훈 씨도 모두 너무 많이 알았어요. 취재하고 조사하고 질문했죠. 그래서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게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죠?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를요? 박준호는 잠시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듯한 미소였어요. 우리 정보기관은 FBI보다 빠릅니다. 특히 북한 관련해선 더 그래요. 데이터 추적, 통신 감청, 자금 흐름 분석. 우린 스문의 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북한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니요. 그래서 구조 작전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우린 이미 몇 주 전부터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작전 계획은 일주일 전에 완성됐고요. 707 특임단 투입 시뮬레이션도 5번 돌렸습니다. 박준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문으로 된 문서였어요. 지금 국제 공조 협의체가 가동됐습니다. Korean Led Coalition이라고 불러요. 한국 주도 연합체죠.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행력도 증명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국제 공조를 주도한다니요. 미국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고, 한국이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어요. 지훈은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체중도 늘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박 요원님, 마이클. 지훈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조직원이었어요. 처음엔 피해자였지만 나중엔 협력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았어요. 무서웠어요. 지훈. 사람들을 속였어요. 한국 노인들한테 전화 걸어서 돈을 뜯어냈어요. 울면서 애원하는 할머니한테 거짓말했어요. 제가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했어요. 제가 살려면 누군가 망해야 했어요. 지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생존이었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박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지훈 씨,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생존을 위해 한 선택은 범죄가 아니에요. 당신은 용감하게 탈출을 준비했고 우리에게 정보를 줬습니다. 당신이 보낸 위치 신호가 작전을 가능하게 했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었어요. 국제범죄 네트워크를 뿌리 뽑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인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존경하게 됐어.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10월 25일 오전 10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콕 아파트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 속엔 한국 외교부 장관 윤하가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36세의 젊은 여성 외교관이었죠.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윤하는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고발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가 방조한 조직적 학살이에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캠센터의 내부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떴어요. 철창, 감금된 사람들, 고문 흔적, 핏자국. 제가 갇혀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218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납치되고 감금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16시간 넘게 강제 노역을 당했고 탈출을 시도한 이들은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노예제입니다. 유엔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메모를 했죠. 유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더 심각한 건 캄보디아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과 결탁했고 구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돈을 받고 눈을 감았어요. 이것은 국가적 공모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선언합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 외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어요. 미국 대표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일본 대표도 일어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들도 일어났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장박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유엔에서 만장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죠. 우리는 요구합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사과, 범죄 조직 완전 소탕, 그리고 피해자 전원 보상.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 오전,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료 27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합니다. 총액은 21조 원입니다. 개인 계좌, 부동산, 투자 자산 모두 포함입니다. 이것은 인권 유린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이틀 후, 일본이 따라왔습니다. 일본도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 원조를 전면 중단합니다. 연간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유럽연합도 가세했어요. 이유는 캄보디아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를 철회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주도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태국 외교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우리도 같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Korean-led coalition에 동참합니다. 베트남도 따라왔습니다. 베트남 청년들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지합니다. 캄보디아는 순식간에 고립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캄보디아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갔어요. 중국 자본이 대탈출하기 시작했고 노동자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캄보디아 화폐 가치는 30% 폭락했죠.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국채 금리는 치솟았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한 나라를 무릎 꿇린 겁니다. 전쟁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경제와 외교로요. 10월 말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영철이라는 분이었어요. 실종됐던 대학생 한준수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이클 씨죠. 만나고 싶습니다.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영철을 방콕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61세 퇴직 교사였어요. 한영철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셔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있었기에 세상이 이 사건을 알았어요. 언론이 주목했고 압력이 커졌어요. 한영철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시신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끝까지 찾아줬습니다. 유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장례라도 치를 수 있었어요. 저는 한영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영철 씨 아들을요. 네. 그게 고마워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게요. 작은 시민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게요. 한영철은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야 했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지 보여줘야 했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잊힌 전쟁, 기억된 구조. 다큐멘터리 제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얼마 뒤 박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일본으로 올 수 있어요? 급해요. 왜죠? 리강호를 잡습니다. 지금요. 저는 즉시 도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리강호는 국제 공조가 시작되자마자 도망쳤어요. 캄보디아를 빠져나가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짜 여권 3개를 사용했죠. 중국 국적, 홍콩 국적, 대만 국적. 전부 위조였어요. 하지만 한국 정보 당국은 리강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박준호는 저를 검은 승합차에 태웠어요. 밖은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폰기입니다. 리강호가 숨어 있는 곳이에요. 고급 아파트 15층입니다. 확실해요? 네. 우리가 2주 동안 추적했습니다. 통신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분석, 안면 인식까지. 전부 다 했어요. 틀림없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추적력이라니요. 차는 로폰기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주변엔 이미 일본 경찰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도 함께 있었어요. 검은 방탄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권총을 차고 있었죠.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 시작합니다. 인터폴과 일본 경찰이 협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도하고요. 체포 순간은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제가 촬영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좋아요. 전 세계가 봐야 하니까요. 범죄자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소니 캠코더였어요. 오후 3시 정각,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특수부대가 건물에 진입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차단됐고 비상구도 봉쇄됐습니다. 리강호는 15층에 있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죠. 10분 후 무전이 왔습니다. 목표 확보. 저항 없음. 체포 완료. 리강호가 체포됐습니다. 리강호는 수갑을 찬 채 끌려 내려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범죄 조직 총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도망치다 잡힌 범죄자일 뿐이었죠. 건물 밖에는 일본 NHK 방송국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5대가 리강호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리강호, 할 말 있습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저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죠. 줌을 당겨 리강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리강호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비웃으며 말했어요. 잡아봤자 소용없어. 난 풀려날 거야. 내 뒤엔 큰 손들이 있어. 박준호가 다가갔습니다. 리강호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인터폴 적색 수배,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한국법원 체포영장. 전부 준비됐습니다. 당신이 숨을 곳은 지구상에 없어요. 리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국제형사재판소? 네. 반인도적 범죄 혐의입니다. 평생 감옥에 있을 겁니다. 가석방도 없어요. 리강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서운 나라. 맞아요.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는 악당에게 무서운 법이죠. 범죄자에게 지옥이에요. 리강호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뉴스가 이 체포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CNN이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첫 일본 공개 체포. 국가의 얼굴을 건 작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BBC도 보도했어요. 대한민국의 집요한 추적. 범죄자는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인터폴 사무총장도 논평을 냈습니다. 공식 성명이었어요. 한국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보력과 실행력, 국제 공조 능력 모두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인터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자국민을 지켜요. 범죄자를 끝까지 쫓습니다. 정의를 실현하죠. 12월 10일, 저는 리강호를 면회했습니다. 도쿄 구치소였어요. 리강호는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풀려 있었어요. 저는 리강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나요? 리강호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후회, 당연히 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시간은 안 돌아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 있겠어. 인간은 결국 돈이야.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요? 리강호는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난 한국을 얕봤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냥 중간급 국가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 뭐가 틀렸죠? 한국은 작지만 강해. 국민을 지키는 데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야. 절대 포기 안 해. 끝까지 쫓아와. 그게 무서워. 리강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진 게 아니야. 대한민국한테 진 거지. 나라한테 진 거야. 저는 면회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날씨였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쿄 거리는 평화로웠죠. 12월의 겨울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이 나라는 자국민을 지킨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의로운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겁니다. 끝까지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귀국이었어요. 워싱턴 DC 공항에 내렸을 때 낯설었습니다. 제가 떠났던 그 나라 같지 않았죠. 아니, 제가 변한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석 달 동안 찍은 모든 영상을 하나로 합쳤어요. 구조된 피해자들 인터뷰, 707 특임단 작전 영상, 리강호 체포 장면까지 2시간 30분짜리 장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목은 잊힌 전쟁, 기억된 구조였습니다. 1월 말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리처드슨 씨, 우리 학교에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한국계 학생들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죠. 20 초반에서 중반쯤 돼 보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전직 CIA 분석가였고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예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하게요.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학생은 눈살을 찌푸렸죠. 한국은 제게 쇼잉 국가였어요. 거칠에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국제 무대에서 말만 멋지고 실속은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재생됐어요. 스캠 센터의 철창, 감금된 사람들, 한영철의 울음, 707 특임단의 구조 작전, 여성이 대원 품에 안겨 오열하는 장면, UN 연설, 리강호의 체포. 모든 장면이 흘러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닦았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왜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저는 죽을 뻔했어요. 철창에 갇혀 있을 때 저는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이 왔어요. 단 7일 만에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합니다. 국제 외교는 느려요. 보통 몇 달씩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주일 만에 한 나라를 무릎 꿇렸어요. 경제 제재, 국제 공조, 특수부대 투입.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집요해요. 국민을 지키는데 타협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크기가 아니라 의지죠.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어요. 교수님,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항상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해 못했어요. 그냥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저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2월 15일 다큐멘터리가 정식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유튜브에 동시 업로드됐어요. 첫날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한 달 만에 2천만을 돌파했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진짜 대단하다. 이런 나라가 있다니, 놀랍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내 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유럽 언론들도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가 일면 기사를 냈어요. 이제 정의도 수출하는 국가, 코리아. 한국은 인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영국 가디언도 논평을 실었습니다. K 인권 외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K 인권 외교. 새로운 단어였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인권보호 외교를 뜻하는 말이었죠. 2월 말 유엔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국제인권 구조 시스템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를 탔죠. 윤하가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제안합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만들자고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매뉴얼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대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전폭 지지합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본 대표도 동의했어요. 일본도 동참합니다. 한국과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윤하를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악수를 했어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 다큐멘터리 덕분이에요. 세계 여론이 움직였어요. 아닙니다. 한국이 해낸 거예요. 윤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빛났어요. 우린 계속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멀리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칼럼이었어요. 난 한국을 오해했었다. 작은 나라라고, 감성만 앞서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진짜였다. 국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나라였다. 이젠 존경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내 생명을 구해준 것에, 정의를 보여준 것에.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